문희정의 핫 키워드. 가장 뜨겁고 궁금한 국제 이슈 분석하는 시간입니다.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 오늘은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본격적인 내용을 들어가기에 앞서서 중국 쓰촨성에서 또 지진이 발생했다는 소식이 들려와서요. 네네. 이 소식을 먼저 좀 자세히 전해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지 시각으로 17일 밤 10시 55분 중국 쓰촨성 이빈시 창린형에서 이 규모 6.0의 지진이 발생해서 지금까지 최소 13명이 숨지고 210여 명이 다쳤는데요. 이 부상자 수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근데 문제는 그 인근 지역에서 규모 2.0 이상의 여진이 77차례나 이미 감지가 됐고 계속해서 감지가 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현지 구조 당국은 이번 지진으로 만여 채의 건물과 도로 붕괴 그리고 전력 및 통신 마비 등과 더불어서 10만 명 이상의 주민들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이 당국은 대응체계 2급을 가동하고 폭우가 쏟아지고 있는 피해 현장에 의료진과 소방대원 등 300여 명의 구조대를 급파하고 텐트 5,000개와 간이침대 10,000개를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쓰촨성은 지진 다발 지역으로 2008년 5월 12일 아마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이 원찬에서 규모 8.0의 지진이 발생해서 그 당시에 약 6만 9천 명이 숨지고 1만 8천 명이 실종이 됐으며 부상자도 37만 4천 명에 달했는데요. 네. 또 2017년에는 이 쓰촨성의 유명 관광지인 주자이거우 인근에서 발생한 규모 7.0의 지진으로 200여 명이 숨지고 관광지가 수개월간 폐쇄되기도 했고 또 지난 2월에도 이 세 차례 지진이 롱샨현을 강타해서 2명이 사망하고 12명이 부상했습니다. 네. 이 쓰촨성 하면 바로 지진이 떠오를 정도로 참 대규모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곳인데 이번 지진의 원인은 혹시 나왔습니까? 아니요. 그 지진과 관련돼서 정확하게 원인을 찾기가 참 쉽지 않은데요. 네. 이 쓰촨 지역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중에 하나가 이 셰일가스 굴착으로 쓰촨성에 지진이 잇따르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지난 2월 지진 이후에 이 주민 수천 명이 항의를 했고 현재는 셰일가스 채굴이 중단된 상태라고 합니다. 네. 이 셰일가스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이게 뭐냐면은 퇴적암 속에 있는 가스라고 하는데요. 천연가스와 유사한 성분을 가지고 이 원유보다는 상당히 저렴한 에너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채굴을 위해서는 이 암석을 뚫어야 한다라는 난관이 있는데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강한 충격파를 가하는 방식을 사용을 하는데 문제는 이게 인공 지진을 유발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프랑스 등 일부 국가에서는 셰일가스 채굴을 법으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네. 이 셰일가스 세계 매장량 1위를 자랑하는 중국이지만 너무 깊이 묻혀있는 셰일가스를 안전하게 퍼올릴 기술이 현재로선 부족한 상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지진이 자연적인 이유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만 셰일가스 채굴이 지진을 유발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미국은 또 이 중국과는 약간 다른 방식을 사용을 하는데 네. 셰일층까지 시추공을 뚫은 뒤에 모래, 화학물질이 섞인 물을 고압으로 분사해서 안반을 깨트리는 프래킹 일명 수압 파쇄 공법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것 역시 부작용 우려가 크다고 비판을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네. 이 화학물질 속에 우라늄 등이 들어있기 때문에 지하수를 오염시킬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채굴로 인해서 땅이 흔들리거나 집안 침하 위험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네. 지진의 원인이 정확히 밝혀지진 않았지만 지진을 발생시킬 많은 위험이 우리 주변에 도사리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쓰촨성에서 더 이상의 피해는 없기를 저희도 바라고요. 이번에는 본격적인 다른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집트에서 재판을 받던 중에 전 대통령이 사망하는 사고. 네, 있었죠. 네,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현지 시각으로 17일 무함마드 무르시 전 이집트 대통령이 카이로 법정에서 간첩 혐의로 재판을 받던 도중에 쓰러진 뒤 심장마비로 숨졌는데요. 네. 이 법조계의 한 소식통은 AFP 통신에 그가 유리로 된 감금 장치 안에서 20분간 발언을 한 뒤 대기실로 옮겨졌지만 의식을 잃었다. 병원으로 옮겼지만 사망했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이날 그 무르시 전 대통령은 간첩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였고요. 이 무르시 변호인 측은 그가 약 5분 동안 발언하다가 쓰러졌다라는 또 말도 했어요. 그러면서 네. 마지막 발언에서 자신이 이집트의 합법적인 대통령이라고 주장했다고 전했는데요. 이집트 검찰은 이 전날 무르시 전 대통령의 시신에 별다른 상처는 발견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내놨고
밝혔고 국영방송은 무르시 전 대통령이 종양으로 고통받고 있었고 지속적인 치료를 받았지만 심장마비로 병원으로 이송되기 전 사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사망 그 현장의 모습이 말이 조금 다른 이유가 있겠죠, 아무래도. 네. 그래서 그런지 그 사망한 지 하루 만에 급하게 매장이 됐다. 이런 기사도 좀 눈에 많이 띄더라고요. 근데 이 부분은 사실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AP통신과 터키 아나돌루 통신 등은 무르시 전 대통령이 사망한 지 하루 만인 18일 오전 5시쯤 당국의 삼엄한 감시 하에 카이로 서부 나스르 시티에 위치한 공동묘지에 매장됐다고 보도를 했는데요. 원래 이 가족들은 고향 샤르키아에 있는 가족 묘지에 그 안장을 하려고 했지만 네. 이집트 당국이 허락을 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이 나르스시티 공동묘지에 매장하도록 당국이 강제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가족들은 무르시 전 대통령이 고혈압과 당뇨병 등 만성 질환을 앓고 있었지만 감금된 상태에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집트 당국은 이 언론 매체들이 무르시 전 대통령의 장례식 사진을 찍는 것을 금지하고요. 고향인 샤르키아에서 취재하는 것도 금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 상당한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뭐 물론 재판 중이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전임 대통령인데 이렇게 제대로 된 장례식도 치르지 못하게 하고 통제를 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러니까 제대로 그 상황이 전해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속전속결로 매장을 한 데는 아무래도 이 사인을 은폐하려는 시도라는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네. 게다가 이 또 무슬림 형제단 등 이 무르시 지지 세력이 무르시의 사망을 계기로 반정부 행동에 나설 것을 우려하는 차원에서 이 최대한 빨리 사안을 정리하려는 의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제인권 단체인 휴먼 라이트 워치의 세라레아 휘트슨 중동 국장은 그의 사망이 끔찍하지만 완전히 예측 가능한 일이라고 지적하면서 UN 차원의 독립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는데요. 네. 그러니까 현재 정권을 잡고 있는 이 압델 파타 LCC 대통령은 이 국방부 장관이었던 2013년에 군부 쿠데타를 일으켜서 무르시 대통령을 집권 1년 만에 축출해버렸는데요. 이 무르시 전 대통령은 2011년 중동 민주화 운동인 아랍의 봄 당시에 30년 장기 독재 중이던 호스니 무바라크 군부 정권을 몰아내고 이듬해 첫 민선 대통령에 당선된 인물입니다. 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슬람권의 최대 이슬람주의 정치단체인 무슬림 형제단 소속입니다. 이 LCC 정권은 그때 축출한 이후에 무르시 대통령을 곧바로 독방에 수감하면서 무슬림 형제단 역시 테러 조직으로 규정해서 무차별적으로 탄압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이집트 대법원은 지난 2016년 무르시 대통령이 카타르 정부의 국가안보 관련 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했고요. 또 이렇게 간첩 혐의와 별도로 폭력 선동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하기도 했습니다. 네. 방금 이 말씀해 주신 무슬림 형제단이라고 하면 뉴스 속에서 좀 몇 번 본 단어인데요. 네네. 보통 그냥 단어만 보면 막연히 이슬람 테러 조직인가 이 정도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조직인가요? 이 1928년 핫산 알바나에 의해서 설립된 무슬림 형제단은 우리가 흔히 테러 조직이라고 지칭하는 IS나 알카에다, 탈레반 등과는 좀 궤를 달리하는데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현실 정치에 참여하고 권력을 쟁취하면서 이슬람이 곧 해법이다라는 자신들의 이데올로기를 확장시켜 나가는 정치 조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2018년 현재 러시아, 이집트, 시리아, 사우디아라비아, 바레인, 아랍에미리트에서는 이 단체를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 조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2년 전에요. 사우디를 비롯한 수니파 국가들이 카타르에게 일방적으로 단교를 선언한 적이 있습니다. 뭐 지금까지도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카타르를 봉쇄하고 있는데요. 네. 이때 그 단교 원인 중에 하나로 무슬림 형제단의 망명을 받아준 부분을 지적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이 무슬림 형제단은 대중을 대상으로 종교 활동은 물론이고요. 의료, 교육, 상호 부조 등의 다양한 사회 활동을 전개하는 방식으로 지지 기반을 확장해 왔는데요. 이슬람주의 조직이나 단체들 중에서 가장 조직력이 뛰어나다는 평가와 함께 가장 최대의 지지 세력을 확보하고 있는 단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큰 지지 세력을 바탕으로 군부 정권을 몰아내고 무르시
무르시 대통령을 배출했지만 문제는 그 이후였습니다. 이슬람 원리주의에 입각한 강경 이슬람 국가를 건설하려는 태도를 취하게 되는데요. 게다가 필요에 따라서 군부 정권에 협력했던 개인이라든지 기업들과도 협력을 하고요. 오히려 노동자들을 탄압하는 정책들을 펼치는 등 민주주의를 바라는 이집트 국민들을 배신함으로써 민중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네. 어찌됐건 지금 이 무르시 전 대통령이 갑작스럽게 사망을 했고 사망 원인조차도 지금 통제된 상태에서 잘 밝혀지지 않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여러모로 그 이집트 내부에서도 충격적일 것 같고 국제사회에서도 지금 계속해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무슬림 형제단은 이집트 정부가 무르시 전 대통령을 고의로 천천히 살해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네. 또 LCC 정권이 합법적으로 선출된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정치적, 형사적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국제적인 조사를 요구하고 지지자들에게는 전 세계 이집트 대사관 곳곳에서 시위를 열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인권단체인 국제 엠네스티도 성명을 통해서 무르시 전 대통령은 6년 가까이 독방에 수감돼 친지들의 접견이 단 3차례만 허용이 됐고 변호사나 의사의 접견이 허락되지 않았다고 비판하면서 무르시의 사망 정황에 대한 공정하고 투명한 조사를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친무슬림 형제단 성향의 터키의 에르도안 대통령은 TV 연설을 통해서 무르시를 적극적으로 구명하지 않은 서방 세계를 비판하고 LCC 대통령에게는 쿠데타로 집권한 폭군이라고 맹비난했는데요. 그러면서 역사는 그를 죽음으로 이끈 저 폭군들을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며 무르시 전 대통령을 순교자로 칭하며 알라가 우리 형제 무르시를 우리 순교자의 영혼에 안식을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네. 또 이 카타르의 국왕인 셰이크 타밈 빈 하마드 알타니도 트위터에 무르시 전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사망 소식을 깊은 슬픔으로 받아들인다며 그의 가족과 이집트 국민에게 애도를 표한다고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네. 자, 오늘은 이집트 무르시 전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사망 소식 핫 키워드에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였습니다. 1부는 여기서 짧게 마무리를 하고요. 잠시 뒤 2부 국경 없는 토론으로 돌아오겠습니다.